자, 건대 인문계 그 수리 논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준비 열심히 하고 있나요? 자, 오늘은 올해 그 건국대 인문 쪽 그 수리 논술 문제를 한번 그 분석하고 예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그 이전에 그 나왔던 문제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면 이래요. 2013학년도 일단 예시 문제에서는 세 가지 변수의 평균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탄력성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이제 수식에 적용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제 간단한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단어는 통계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역시나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2013학년도 수시에서는 조금 이제 앞에 있는 제시문의 영향을 좀 받는 문제였었죠. 그래서 고전적 의사결정 이론하고 그에 반하는 이제 대안 이론을 설정해서 뭐 자동차가 이렇게 경로를 따라 움직일 때 전체 걸리는 시간이 이제 일정해진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제 문제로 출제를 했는데 뭐 이것은 뭐 방정식 위주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전체 넓은 범위에서 보면 이제 이산수학의 한 분야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두 가지 요 2013학년도 예시나 그다음에 수시에서 나왔던 문제의 특징은 앞에 있는 제시문과 좀 관련이 있어요. 그죠? 뭐 2014학년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최소제곱법하고 그다음에 최소절대변동법에 대한 개념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활용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요것도 이제 우리 경제학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죠. 근데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제시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렇게 했으니까 뭐 요거는 분야로 보면 뭐 수치해석 분야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경제학이나 공학 쪽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자, 요것도 제시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15학년도 모의논술을 보면 위에 제시문하고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세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뭐 미분의 극대극소 관계를 이용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형태의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독립시행의 확률, 이항분포의 정의, 성질, 그 다음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죠? 자, 요런 식의 어떤 그 앞에 제시문과 완전히 별도의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이전에 그러니까 올해 이전에 그 건국대학교 문제는 인문계 같은 경우에 앞쪽에 있는 그 인문학적 제시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리 문제라고 한다면 올해 모의 문제에서 보듯이 이제는 그 인문 쪽 제시문과는 상관없이 별도의 수리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이전까지는 그랬지만 2015학년도부터는 앞에 제시문과는 상관이 없이 별도의 수리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인문계열 수리 논술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어차피 교과 안에서 나올 테니까 수학 원과 그다음에 미적분학과 통계가 이제 기본이 되겠죠. 그죠? 요 두 개의 교과서에서 일단 문제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요 두 부분에 대해서 수리논술 기출문제를 찾아서 풀어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이건 선생님 나름대로 예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최대한 본인이 생각하는 바대로 일단 공부를 하시고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문제를 예상하는구나는 그냥 참고 삼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뭐, 이 자료는 일단 뭐 자연계 쪽 그 설명하면서, 건국대 자연계 쪽 설명하면서 일단 선생님 한번 설명을 했는데, 건국대 쪽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건국대학교 수학과 교수진은 총 10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수학과의 특징은 응용수학과 위상수학 쪽이 특징입니다. 건국대 수학교가 수학과는요. 그렇지만 지금 자연계 쪽 문제도 그렇고 일단 인문계 쪽 문제에서 우리가 맨 마지막 문제가 집합 관련한 문제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이 위상수학이 기초가 사실은 집합론이에요. 위상수학의 기초는 집합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혹시 그 위상수학 교수님이 출제를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 모의 문제에서 보듯이 아마 본 논술도 같은 분이 출제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인문계 쪽하고 자연계 쪽 문제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존의 다른 대학에서 나왔던 어떤 기출문제라든가 또는 뭐 어떤 수준, 그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특별한 고려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출제하시는 분이. 그래서 다른 대학교 기출문제를 보시면 보통 요 우리 뭐 건국대랑 비슷한 학교가 이렇게 출제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정도 수준에서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거 없이 일단은 비교 검토를 해서 그 난이도를 조정하기보다는 교과서 내에서 독자적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원과 그다음 미적분과 통계 단원에서 아주 고전적인 문제들 있죠. 그죠? 그런 문제들도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수학 원교과를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뭐 행렬, 그다음에 지수로그, 함수, 상용로그, 그다음에 수열과 극한, 급수 이런 정도의 단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행렬 쪽에서는 일단 이산수학, 그죠? 관련된 어떤 문제들, 뭐 이산수학에 관련된 어떤 행렬은 주로 관계 행렬, 이화에 대해서 한번 출제를 했었죠. 관계 행렬, 친구 관계를 어떤 그 행렬로 표현해서, 그죠? 뭐 이런 문제가 있었죠. 뭐 예를 들면 이쪽에 이제 A, B, C, D라고 하는 네 명의 학생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을 때요. 자, A가 D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A는 좀 자기 자신이니까 웃기고 A가 B를 좋아해요. 근데 어, B는 A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A, B는 서로 친구가 아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B도 A를 좋아한다. 그러면 A와 B는 서로 친구다 이렇게 정의를 줘요. 그러면 요거를 두 번 곱한 행렬에는 이 대각선에 이 친구의 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뭐 이러한 관계를 이용한 어떤 문제라든가 이게 이제 관계 행렬이라고 하는데요. 이산수학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과제 중에 하나죠. 뭐 요런 어떤 그 행렬 쪽에서는 사실 그렇게 뭐 크게 나올 만한 문제가 뭐 행렬의 곱셈, 역행렬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뭐 우리 그 자연계 쪽에서 1번 문제로 한번 모임 논술에서 출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출제했던 단원에서는 일단 다시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선생님은 일단 행렬 쪽보다는 지수로그 문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인구 추정에 대한 어떤 함수 모델이 되겠죠. 그죠? 예전 초기에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인구 모델을 이렇게 지수함수에 비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다만 뭐 인구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한된 영역 안에서 토끼를 키우는데 토끼의 수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한 5마리의 토끼가 있었다. 근데 서로들 간에 이제 새끼를 낳고 해서 하다 보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서 뭐 이 바깥까지 꽉 차는 뭐 이런 상황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어느 순간인가 이게 포화 상태가 되기 직전에 다시 평형 상태로 변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에 그 인구 추정에 대한 함수 모델은 이렇게 기하급수적 모델 쓰지 않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런 식의 이제 평형을 이루는 형태의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수로그에 관련돼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다루는 문제 유형은 뭐 인구 추정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뭐 그거 외에도 뭐 지진, 그죠? 또는 뭐 데시벨 문제라든가 뭐 이런 로그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고전적인 문제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수열에서는 이제 간단한 점화식 형태,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피보나치 수열. 요번에 그 건국대 인문계 쪽, 대비 문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기출되었던 피보나치 수열과, 그 다음에 점화식을 유도하는 형태의 문제를 기출문제 위주로 아이들하고 풀어봤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이거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출문제를 한번 찾아서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쪽에 선생님이 유사 문제들 뽑아놨으니까 한 번씩들 찾아서 해보시면 좋고요.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는 결국 극한이 이제 황금비 쪽으로 가게 되죠.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라고 하는 황금비입니다. 그죠? 자, 이쪽으로 접근하게 돼요. 뭐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이렇겠죠. 피보나치 수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am 플러스 2가 am 플러스 1의 관계를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죠. 보통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은 모두 이제 1로 주게 됩니다. 그죠? 자, 그때 이 am 플러스 1 가운데 항으로 전체를 나눠줘요. 여기를 am 플러스 1로 전체를 나눠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an 플러스 1로 나눠줘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할 때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an분의 an 플러스 1의 극한을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당연히 an-1분의, 그러니까 여기로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되냐,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의 극한과도 일치하겠죠. 이것이 수렴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자, 이 값을 우리가 알파라고 둡니다. 그렇다면 얘는 알파가 될 거고요. 그죠? 요식은 알파가 될 거고요. 자, 요식은 이것의 역수기 때문에 요식이 이제 알파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양변에 알파를 곱해서 0이 아니기 때문에 알파를 곱해서 정리하면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고요. 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구해보시면 이 황금비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 말고도 예전에 뭐 덕성여대 뭐였죠? 각이 임의의 각의 3등분을 극한으로 적용하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화여대 쪽에서 제한된 공간 안에 가운데 칸막이를 두고 분자가 염기 분자가 이제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죠. 일부가. 그 다음에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에서 또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 부분에서 또 이쪽으로 넘어가서 일종의 이제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죠?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점화식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소문이 이렇게 전파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점화식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자, 그것으로부터 이제 극한을 구해내는 뭐 그런 형태의 일반적인 문제들. 자, 그 다음에 수원에서 수열을 다루면서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수학적 귀납법이죠. 그죠? 수학적 귀납법. 특히나 이 외판원 문제는 이미 그 몇몇 대학에서 이미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예도 여러분이 꼭 한번 보시고, 여러 번 여러분들은 증명을 하는 과정을 직접 함으로써 수학적 귀납법의 증명 방법을 자꾸 연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부등식으로 주로 나오는데 등식보다는 이제 부등식이 좀 더 어렵기 때문에 부등식을 위주로 다루는데, 양변에 적당히 뭘 곱하든지 아니면 더하든지, 그죠? 아니면 뭐 앞쪽에 나왔던 어떤 그 부등식을 이용하든지,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자주 출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 문제. 그 다음에 뭐 미적분 그러면 당연히 이제 다항함수, 우리 다항식 정도, 다항함수 수준의 미적분만 다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이제 미적분 문제는 뭐 언제든지 출제가 가능하고요. 좀 예상을 해본다면 이제 경우의 수, 그 다음에 확률, 통계 쪽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경우의 수 문제는 굉장히 많지만 가장 유명한 문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쉐이킹 핸즈라고 하는 이제 악수 문제, 그죠?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조건부 확률, 그죠? 그 다음에 뭐 조건부 뭐 베이제 정리 같은 것도 요즘 자주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좀 이 건국대 인문계 문제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게 출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수준의 조건부 확률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모비율의 추정, 그럼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선거 문제가 되겠죠. 투표율, 그죠? 자, 이 문제도 뭐 최근에 몇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 위주로 아주 고전적인 문제 스타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예상 문제를 그 최근 2013학년도 이후 기출문제 위주로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그래프론, 이산수학 쪽에, 그러니까 행렬의 그래프 쪽, 그죠? 그쪽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요거 선생님은 예상하는 건데, 요거 이제 수열하고 피보나치 점화식, 그죠? 요 부분이 출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수열의 극한과도 연결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 출제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분적분, 이건 뭐 당연히 출제 가능성은 높은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 선생님이 봤을 때는 뭐 통계하고 기대값은 이미 한번 출제를 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우의 수나 조건부 확률, 간단한 컨비네이션 문제, 그죠? 간단한 컨비네이션 문제라든가 아니면 조건부 확률 쪽에 문제가 출제될 것 같고요. 최근에 나왔던 경우의 수 문제 중에 요거 한양대 문제, 계단 올라가는 문제였죠. 요거 괜찮고요. 숙명여대하고 성균관대에서 나왔던 최근에 조건부 확률 문제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말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률로 바꿀 때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를 해보셨으면 일단은 답을 내는 거는 어쨌든 가능한데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다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조건부 확률의 어떤 상황을 여러분이 수식으로 바꿔가지고 표현해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만 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선생님이 그 다항식 형태의 어떤 미적분만 뭐
자연계에서 다루는 뭐 ln이라든가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라든가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적분은 뺐습니다. 그리고 다항함수 수준의 미적분 문제만 집어넣어놨으니까 이런 관계들.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평균값 정리, 중간값 정리를 활용한 문제들,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출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전체적으로 인문계 문제를 쭉 보면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 모의 문제만 보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기출되었던 기출 문제를 살펴봐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난이도가 올라가면 네 문제 중에 네 문제의 소논제가 있을 때 이 중에 한 요 3개 정도만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하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난이도가 낮아졌을 때는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절대 답이 틀리면 안 됩니다. 답이 틀리면 안 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답이 100분의 49제곱이 답인데 뭐 중간에 계산 실수로 여러분이 이걸 조금 잘못해 갖고 이게 뭐 95분의 49제곱이 됐다. 그러면 중간 과정은 맞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리라 생각을 하지만,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답을 맞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답이 틀렸다는 것 때문에 일단은 반점 정도밖에 점수를 못 받겠죠. 그러면 난이도가 낮을 때 핵심은 뭐냐면, 절대 계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답을 작성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중간중간에 계속 자기가 풀었던 문제를 다시 되짚어 보면서 수식이나 이런 데 틀린 데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답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난이도가 낮을 때는 그런 점을 꼭 고려하셔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운을 빌고요.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